23년 8월 4일입니다. 이전 개정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때도 그럼 이때부터 사실은 역세권 등 그러니까 역세권뿐만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사업 대상지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저천원생입니다. 오늘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24년 3월 5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이때 그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를 주요 간선 도로변까지 확대를 함으로써 컴팩트 시티 신호탄을 쏜다 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영상을 찍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4월 16일 날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진행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영상 찍는 게 이제 4월 18일인데요. 이 4월 18일 이때도 서울시 유튜브 자료를 보시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주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과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씩 첨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에 하나의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제가 직접 인장 다니면서 찍었던 현장 영상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꽤 쌓였죠?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제 일주일에 한 개 영상씩 올려드릴 테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곳은 이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그리고 제가 이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그리고 이 성동구 제가 한동안 팠었거든요. 오랫동안 팠었습니다. 제가 임장 다닐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앞으로 지정될 곳을 찾는 것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아타운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뭐 도시재생 그리고 뭐 중공업 지역 이런 것도 다 저는 다 봅니다.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라든지 뭐 주거환경 개선 지구 이런 용역들도 대부분 다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단 한 권의 책에 제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동구고 지금 동대문구 책도 같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좀 한동안 다니고 마포구 전자책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부탁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 나왔던 자료가 어땠죠? 24년 3월 5일에 한번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4년 8월 4일에 개정이 됐었고요. 이때와 그리고 그전에는 22년 6월 30일 이때 좀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이 개정이 됐는지 운영 기준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속 강조를 하죠. 여기서도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중심지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거라서 대부분 다 아실 거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서울에 중심지 체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입지와는 다릅니다. 이 도시 공간 구조를 3도심, 7광역중심, 그리고 12지역중심, 53지구중심 이렇게 중심지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요. 그래서 도심지에는 지금 여기는 글로벌 이게 키워드죠. 글로벌 도시 경쟁 영역을 견인하는 이제 도심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강화했다. 그리고 7광역 중심지는 일자리, 다기능 복합 중심지, 그리고 12지역 중심지는 고용 기반 및 고차 생활 서비스 기능, 이제 좀 서포트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지, 그리고 비 중심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3도심은 다 아시겠지만 이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강남 이렇게 3도심이 있고요. 그리고 7광역 중심지는 마곡, 상암수색, 용산, 가산대림, 청량리 왕십리, 창동상계, 잠실 이렇게 총 7개 있습니다. 그리고 뭐 12지역 중심지는 이렇게 조금 다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신촌, 마포, 공덕 이 다 지역 중심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은 다 기본적인 내용 거니까 패스할게요. 뭐 용도 지역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용적률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역세권 활성화에 있어서 왜 이 사람들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있느냐 결국은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업자들은 결국은 이 용적률이 사업성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키워드는 결국은 이 용적률 상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2종이 얼마나 종상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종상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활성화 사업의 개요 이거는 제가 운영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24년도 3월 5일에 개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역세권 관련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세권 시프트라고 불리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그리고 3번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지금은 이제 이름 바꿨어요. 이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들어낸 이름이라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브랜드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안심주택. 그리고 뭐 역세권 복합개발 이런 다양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건데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목적이 있거든요. 사업의 목적.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은 뭔가요? 바로 컴팩트 시티, 이 도시공간 구조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역세권 등을 복합 개발하여 지금 공공임대시설, 그러니까 주택뿐만 아닙니다. 여기는 상가, 그리고 뭐 업무시설, 그리고 생활 서비스 시설, 지역 필요 시설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 목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공공성 측면에서도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서울시가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운영 기준을 보면서 조금 특이했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역세권 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등.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하필 이 등이라는 이 단어를 붙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한번 제가 과거를 트래킹 해봤거든요. 그래서 23년 8월 4일입니다. 이전 계정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 나와있죠. 역세권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사실은 역세권 등, 그러니까 역세권뿐만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사업 대상지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2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전 또 개정안이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면 역세권이라 나왔습니다. 역세권이라 나와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역 주변 지역에서 역세권 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죠. 역세권이라는 단어가 23년 8월에 역세권 등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이때 대상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결국은 역세권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국철, 경전철 등의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뭐 350m, 뭐 250m 범위 있는 대상지만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시그널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측면에서 의미가 없긴 한데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런 단어 하나하나 왜 등이라는 표현을 붙였을까,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 역세권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주요 키워드죠. 이 간선 도로변까지 직접적으로 확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역세권, 이 범위는 이제 기존과 같아요. 그래서 아마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역이라는 것은 지하철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철이라든지 국철, 경전철 모든 이 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승강장으로부터 직각으로 도심, 아까 제가 중심지 말씀드렸죠. 3도심, 7강역중심, 12지역중심지에는 아니면 또는이잖아요. 또는 이제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한승역 같은 경우는 350m 이 범위 내에서 350m 범위 내에서 이제 직각으로 350 범위 내에서 350m 이내를 대상지로 본다. 다만 지구 중심지라든지 비중심지에는 이게 250m로 줄어들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중심지 측면에서 3도심, 7강역 중심, 12지역 중심지를 잘 봐야 되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 나왔던 간선도로변,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했던 역세권 외에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그러니까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주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 나왔거든요. 결국은 목적이 결국 이 저이용, 저활성화, 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도 지금 뭐 결국 이 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복합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용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주택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상가, 그리고 뭐 업무시설,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같이 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죠? 결국 직주랑 보행 일상권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컴팩트 시티가.
그래서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와있죠. 뭐 상업이라든지 업무, 주거를 복합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 도심지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뭐 도시 활력을 이제 증진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행 환경 이런 다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나왔던 아까 많은 개발업자들이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 용적률을 증가해 주거든요. 근데 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공짜가 아닙니다. 이 지역 필요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이만큼이었다면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의 절반은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 업무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 절반은 이제 민간업자가 자신의 사업성 높일 수 있죠. 뭐 주거, 상업, 업무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2, 2분의 1 각각 갖는다. 추가 용적률에 대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만큼 사업성을 증가하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곳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총 41개소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제가 이게 나중에 예를 보여드리긴 할게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저는 나중에 강동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대상지가 지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19년도부터 20, 21, 22, 23, 24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최근에 24년도 3월에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되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역세권만 대상지에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확대를 했다. 결국 확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뭐 지금 당장 아니겠죠. 왜냐면 지금 이 대상지를 확대해 준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앞으로 또 알파 더 추가로 대상이 지역될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멀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어쨌든 간에 서울시는 지금 이 노선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이런 실적을 만들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노선형 상업지역 만약에 이제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굉장히 잘 밀어줄 것이라 생각해요. 결국 오선 서울시장의 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등이라고 했잖아요. 등. 저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기 관광 숙박시설을 도입을 유도하겠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함으로써 안 그래도 기존에 이 정도만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더 용적률을 높게 지을 수 있었잖아요. 대신에 이 절반을 공공기여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 가지가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첩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용적률을 높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뭐 사업 지연 요소를 최소화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역세권 범위를 확대했죠. 도심지, 강역 중심지, 지역 중심지에 대해서는 350m, 그리고 지구 중심지, 비중심지 같은 경우는 승강장으로부터 직각거리 250m고요. 이거는 당시 23년 8월에 개정이 됐었어요. 이미. 이번에 늘어났던 것은 도로변의 띠 모양이죠. 바로 이곳. 이것이 24년 3월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대신에 이 사업의 의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 복합 용도 개발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역세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반 시설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복합 용도를 개발해야 된다. 특히 지금 서울은 글로벌 도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숙박시설 도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의도를 파악하면 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가 밀어줄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업무시설, 이제 복합용도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무시설, 근데 여기서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당연히 오피스텔은 준주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시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업무시설이고요. 일자리를 위한 거죠. 또는 이제 관광 숙박시설을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복합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중요하게 나온 게 이 복합 용도 도입 시에는 용도 지역이 최대 4단계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에 원칙은 2단계 상향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2단계지만 필요시 3단계 상향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당위성이 있어야죠. 당위성을 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3단계까지 가능하다. 다만 입지 특성 충족.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지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한 입지가 아니라 막 3도심, 7강역 중심, 12지역 중심지 이 부분이고, 복합 용도 아까 여기서 언급했었잖아요. 업무 시설이라든지 관광 숙박 시설을 전체 용적률에서 50%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4단계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존에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엄청 파격적이죠. 기존에는 이제 3단계까지 가능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 맥시멈은 준주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4단계, 최대 4단계까지 상향이 가능하니까 결국 일반 상업지역까지 4단계 상향이 가능한 것이 큰 특징이죠. 다만 이런 조건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중심지 측면과 복합용도 도입할 경우에만 4단계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선도로변도 지구중심지 이상, 그러니까 강력중심지, 도심지, 지역중심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향 시 복합용도는 도입이 의무가 된다. 이런 거 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까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했잖아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친환경,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빌딩, 옥색 건축, 지능의 건축에 대한 항목,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 항목, 창의 혁신 디자인. 참고로 이 창의 혁신 디자인은 23년 8월에 개정이 됐었고요. 이번에 24년 3월에 개정된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첩해서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또 심의를 받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맥시멈 개념이지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결국은 이 사업을 아무리 완화시켜줘도 직접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빠른 사업을 위해서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한 투기 방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요건 15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 같은데 지금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30,000제곱미터 이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있고요. 도시정비형, 이제 재개발 사업이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뭐 땅 소유주가 뭐 한 명에서 두 명 이 정도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하겠죠. 근데 도시형 재개발 사업이란 말은 결국은 뭐 조합이라든지 우리 생각하는 재개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든지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재개발, 그러니까 조합이 이제 여러 명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요건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만족시켜라 이거죠. 그래서 기존에 대산지 선정 동의 요건이 30%였는데 지금 얼마나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지 보겠다 해서 50%. 참고로 이제 정비구역 주민 제한은 60%, 조합 설립 인가는 75%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재개발 요건과 같이 맞춰야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노후도 요건만 봤었거든요. 60% 이상. 하지만 이게 좀 더 구체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150제곱미터 미만 필지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50% 이상. 그리고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15% 이상 지역은 제외된다.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깐깐하긴 한데 이러한 조건을 맞춘다면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데 다만 동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지역 지주택 사업은 아마 안 하실 테니까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요건만 조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 운영 기준에도 다 나와 있는데 운영 기준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고 개정안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권리 산정 기준이 중요하죠.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지 행위 제한 고시 이런 기준도 투기 방지 대책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그래서 뭐 따로 고시를 한답니다. 대상지 선정 통지일 기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주요 기준 아까 이것들은 다 말을 했으니까 범위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가로구역 이게 또 나중에 나오는데 가로구역이라는 정의가 또 나오거든요. 최소 2면 이상은 4m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고 최소 1면 이상은
8m 이상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이제 가로구역이라 하는데, 이게 역세권 아까 범위라고 했잖아요. 지역중심지 이상일 경우에는 350m, 뭐 지구중심지라든지 비중심지는 250m를 말했습니다. 그 범위에서 가로구역이 2분의 1 이상 거치는 경우는, 이건 지금 구역의 반이 이 정도로 거치는데 가로구역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역세권 범위에 내려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이 구역은 비록 역세권 범위를 벗어났지만 같이 통째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별도로 두 개 구역으로 나눠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로구역이 역세권 범위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것은 위원회 인정 시에는 사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여긴 당연히 가능하겠죠. 역세권 범위 내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도 심의를 통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로구역이 2분의 1 미만이 걸치는 경우에는 1번 간선 가로, 그러니까 폭 20m 이상, 그러니까 여기 간선 가로 20m 이상 접하고 있죠. 이 부분 대상지 2번을 말하는 겁니다. 간선 가로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아니면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범위가 가로구역의 2분의 1 미만일지라도 역세권 범위 밖에 있는 사업지도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첫 번째, 간선가로 접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간선도로변은 아까 계속 말했었으니까요. 간선도로변도 지금 이 간선도로가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구역을 같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일부만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간선도로 쪽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빼고 내부만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또 아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런 쪽으로 추진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지 요건은 다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2면 이상은 폭 4m 이상 도로로 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은 폭 8m 이상의 도로로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로구역을 했을 때 적어도 이 도로가 있을 거잖아요. 바깥에. 이게 2면은 이제 4m 이상, 그리고 1면은 적어도 8m 이상 접하고 있는 도로로 둘러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면적 요건도 15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 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30,000제곱미터 이하라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후도 요건 이런 것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60% 이상,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있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요건 이렇게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제1종은 안 되고요. 제2종부터 가능합니다. 제2종 7층 이하, 제2종, 제3종 준주거, 근린산업, 일반산업지역이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까지 용도가 변경이 가능한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심지 체계, 이 대상지가 도심지냐, 광역중심지냐, 지역중심지냐, 지구중심지냐 그때마다 최대 용도지역의 변경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인접부나 가성가로 연접부 해당할 경우는 더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역인접부라든지 간선가로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역인접부는 역승강장 경계 1m 이내에 접하는 가로구역이 있고요. 간선가로는 폭 20m 이상 도로가 접한 가로구역입니다. 그래서 복합용도 계속 나와 있죠. 복합용도를 도입할 경우에 지금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비중심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지구중심지면서 복합용도를 미도입할 때, 지역중심지면서 복합용도를 도입할 때, 제2종이 일반 상업지까지 종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변도 지금 이 중심지 체계에 따라서 최대 용도 지역이라든지 나와 있고요. 복합용도 도입할 경우는 또 더 추가적으로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시가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그냥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친환경, 그리고 창의혁신 디자인, 관광숙박시설. 그리고 이 창의혁신 디자인은 이미 23년 8월에 개정안에서 나왔었던 거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두 가지 추가됐다. 그리고 중첩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예시가 나오죠. 뭐 관광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최대 나와 있습니다. 최대 용적률이 상한 용적률의 1.2배 이하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창의혁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최대 110% 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이라든지 이제 녹색 건축, 진흥형 건축물 인정할 경우는 또 조건이 있죠. 15% 초과 불가하다. 그래서 뭐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가로 종상이 가능하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일반 상업지역까지 종상이 가능하죠. 결국은 지금 4단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이라든지 허용 용적률 그리고 상한 용적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이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을 할 때 얼마만큼 용적률을 받을 수 있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기존 허용 용적률은 250%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한 용적률은 800%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250%였는데 상한 용적률이 이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함으로써 800%다.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광수박시설을 도입할 경우 상한용적률이 1.2배 이하 범위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상한용적률이 800%잖아요. 그럼 800%에 1.2배면 960%죠. 그러니까 이제 16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창의혁신, 디자인 할 경우는 최대 110%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친환경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허용 용적률의 15% 그러니까 250% 곱하기 15% 하면 37.5거든요. 37.5% 추가로 가능하다. 이게 중첩돼서 가능하다. 그래서 1107.5%까지 용적률의 상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이론적인 이제 맥시멈 값이고 실제로 결국은 서울시가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심의를 통해 가지고 최대 지금 1107.5%까지 주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800%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의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사이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뭐 이거를 현금으로도 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참고로 이런 것들은 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있고 청년 안심주택이 있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목적은 이렇게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각각의 목적이라든지 운영 기준이라든지 대상지 그리고 뭐 면적 이런 용도 지역 변경 이런 다 다릅니다. 이게 바로 역세권 시프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다루고 있다. 아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제일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로가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강동역 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제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이 됨으로써 약 800% 용적률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강동역 초역세권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 여기입니다. 이 구역입니다. 이 구역. 여기 대상지거든요. 그래서 강동역 초역세권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죠. 그래서 여기도 엄청 거친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까지가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거든요. 바로 붙어 있는 이곳이 지금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도를 볼게요. 일단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여기 중심지로 보면 지금 여기가 아까 대상지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이 천호길동 지역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중심지라는 게 중요하죠. 아까 지역 중심지면 어디까지 종상이 가능하다고 했죠? 제가 계정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범위에 해당될 경우 아까 지역 중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그 역세권의 범위가 350m라고 했잖아요. 승강장으로부터 직각거리 350m 이내면 된다. 그리고 최대 용도 지역 변경이 일반 상업지역까지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역 중심지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가운데 이 공공보행 통로가 이미 계획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2020년도에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렇게 조감도는 5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아까 성내 5 촉진지구거든요. 여기 엄청 옆에 바로 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죠. 근데 지금 이곳은 여기서 우측이거든요. 이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지금 대상지입니다. 여기 이 우측입니다. 우측. 그래서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이 있다.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이 있죠. 그래서 뭐 좀 들어서면 이런 식으로
저층. 이렇게 단독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엄청 높네요. 여기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결국은 아까 고층, 아까 얼마 한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성내동 19-1번지인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역세권 활성 사업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다른 곳은 사실은 대부분 다 어떤 특정 업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곳은 보시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지상 44층까지 5개 동, 공동주택이라든지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뭐 문화집회시설, 이런 복합 용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조감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근데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사업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꼭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원본 같이 개정안도 같이 보고, 이게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PPT 자료까지 같이 보면서 PPT 자료랑 유튜브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거든요. 용역업체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사실은 여기서 23년도 8월 개정안부터 결국은 이 등이라는 용어, 등이라는 용어를 왜 붙였을까? 이런 단어 하나를 잘 봐야겠다. 일단 첫 번째 생각했던 거고요. 이때부터 아마 어느 정도 서울시는 이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를 확대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를 더 확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서울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 서울시는 지금 가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결국은 이 경기도라든지 인천도 똑같이 이제 원도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제 노후화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 활성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그래서 아마 인천도 중심지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지 체계에서 역세권 내에 있는 이제 매물도 관심 있게 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결국은 서울시를 따라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첫 번째로는 이 역세권 범위로 할 거다. 두 번째로는 결국은 또 노선형 상업 쪽도 확대할 거다. 그러나 이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먼저 역세권 쪽을 봐야 되겠죠. 당연히 중심지 체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역세권 개발에 진심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게 결국은 약간 민간이나 결국은 목적이 서울시 공공이죠. 서로 윈윈 하는 사업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지금 엄청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요. 설명회 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어디가 또 될지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